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칙, 저열한 방법 이런 걸로 이게 전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면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철학적으로 하면 복잡한데 그냥 외부의 적이 약해졌어요. 네. 그렇죠. 예?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그 내부의 싸움이 생기게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런 거예요. 자연의 섭니다. 그런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얼마나 건강하며 어떤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주체인가를 판단할 때 외부의 적이 약해질 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냐 이걸 보면 그 집단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아까 정리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세력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결속해서 서로 연대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갈 것이냐.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의 영향을 발휘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지방선거 본격 들어가기 전부터 벌어진 여러 양상 작년 말 금년 초부터 이게 외부의 적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 권력 다툼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네. 너무너무 저열한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어 왔어요. 뉴스공장에 나가서 그 문제 총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조국이 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한 거를 두고 제일 많이 나온 비평이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가서 뭐라고 비평을 한마디 하면 한 100명이 물어뜯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그게 일리 있지 않아요?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우리 강성필 씨는 100명 중에 들어가나요? 10명 중에 들어가나요? 아니 이러니까 기준폭이 안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평이 제일 많냐 하면 네. 조국 지지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그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네. 비평이라는 거는 비평가가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평을 하냐 하면 난 누구를 지지해. 그리고 정해놓고 그 지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긴 네. 해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네. 있죠.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그 사람이 네. 하는 말이 뭔가를. 네. 이게 지금 사실 좀 제가 기괴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상해요. 보통은 민주당 같은 큰 정당은 뭐 이렇게 국민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자꾸 데리고 올라오고 그래 원래. 우리 같이 해요. 여기 들어와서 해요. 거기 따로 있어갖고 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까지 봐온 우리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선 후보 지지율 좀 나왔을 때도 같이 하자고 많이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아 들어와서 해라. 제가 안 들어간 거지.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 지난번에 통합파동 때도 보면 나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상당한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정치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박보영 교수 얘기하신 넓어진 그러니까 그렇죠. 저쪽이 외부의 적이 위축되면서 약해지면서 커진 이 내부와 주변 여기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포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잘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판단을 저는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게 첫 번째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잠깐 제가 보완하면 유시민 작가님이 하시는 마음이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 간단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똑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패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대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저는 유시민 작가님 마음속에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누구도 없어요. 저희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대선 후보가 대선급 후보들이 잘 생겨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잘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되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정권 그렇죠. 재창출한다. 누가 이게 되든 자연스러운 거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저도 거기 한 표 던지는데. 저는 대통령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대통령 얘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먹었을 리가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왜곡한 사람이 저는 딴 마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우리가 뭐 나중에 따지면 되고요. 네, 그건 모르고. 네, 대통령의 견해가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흐름을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탄핵하고 내란 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 단결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범민주 진보 진영이. 네. 근데 저쪽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어요. 네. 이따 우리 데이터 보겠지만 MBC 여론엠 보면 지난 1년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대 30이에요. 잘한다 60, 못한다 30. 크게 변동 없어. 네. 그 윤석열 때는 못한다 60, 잘한다 30이었어요. 정반대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어쩔 수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양상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양상은 뭐냐면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갖거나 심지어 약간은 위험한 정도의 우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왼쪽 날개에서는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정당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그 밖에 뭐 진보당이나 그 밖에 다른 정당들이 사회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저는 조국당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정당들의 다양한 인력들을 저는 최소한이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재수가 없었어요, 전혀. 정당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정구영 선생님 이렇게 저 박광선 선생님 얘기했는데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진교 비서관 그 사람은 정의당 하다가 민주노동당 정의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박고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연합 걱정이 되는 거야 앞으로가. 앞으로 걱정돼요. 네, 건강한 걱정이 되어서 연합은 이걸 비평을 하면 예. 그 비평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비평 자체를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예. 느슨하든 아니면은 아주 제대로 꽉 네트워킹이 돼 있든 간에 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내외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그랬잖아요. 다툼을 보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이상해요. 얼마나 지금. 자연스럽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모든 세력이 척결된 일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당 내부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극우화되면서 저는 약해지다 보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게 폭력적입니다. 네, 지금.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뭔가 죽일 것처럼 다 인격을 너무 쉽게 다 야단해 버려요. 아니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진영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든고 안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인격적으로 있죠. 살인해 버려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저는 첫 근본적인 원인은 우파가 극우화되고 우리 내부가 너무 펑퍼짐해졌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숙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숙고가 없이 권력 싸움을 한다. 그게 너무 지나치다. 자, 어찌됐든 두 분은 이 상황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라면 저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네. 그 굉장히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잘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설득 안 돼요. 안 돼요? 예, 굉장히 지금 양상이 폭력적이고 제가 이제 하나 단서를 달겠는데 이번 이제 오늘 저게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청산 정치연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광역 단체장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시군구 단체장 후보들은 다른 당 후보들이 될 때가 호남 빼고는 없습니다.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뭐 경합하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를 제외하면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상 99.99%. 거기를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를 투표를 해서 그 지난 대선의 지금 연장전이거든요. 이게 2라운드예요 지금. 지난번 네. 대선의 1라운드 내란청산. 지금 지방선거가 2라운드고 2년 후에 3라운드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연합을 2라운드에서 유지해야 돼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나와서 투표해야 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란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화나서 나 탈당해.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어느 당이든.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요. 선거는 이 내란청산 선거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표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여야 구도가 변하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어요?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금 보궐선거 10몇 개 있는 지역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생각할 때 다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3라운드 2년 후에 총선 때 또 연대연합을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또 대선까지 가는 이걸 내다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걸 걱정해서 지금 평택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민주당 평소 지지자고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돼. 이 고민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니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니네 안 찍으면 징계할 거야. 이런 태도는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걷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경기도당이 네, 그런 네. 식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폭력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약간 폭력적인데 좀 논의를 조금 그러면 좁혀가지고 네. 요 우리 강성필 네. 부대변인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이 세계관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평택을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그렇죠. 김용남을 우리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네. 그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에 대해서 뭔가 좀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 두 가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맞죠. 하지만 저처럼 평택에서도 우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거 굉장히 라는 일관성 사람은 있잖아. 저는 뭐 그러니까 전혀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논리의 정합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런데 이 평택에서의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결함 그리고 전북에서의 우리 후보에 대한 결함 혹은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함 이것은 지도부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도부가 이미 그걸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맞나? 하지만 지도부가 당대표가 결정을 해버렸으면 뭐 다른 당원과 지지자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당직자 혹은 민주당의 명함을 달고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좀 당직 내려놔야죠. 부 대표님부터 책임지셔야 되겠네. 부 네. 대표님부터.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직 그러면. 내려놓고 당직 내려놓고 아니 그 말씀은 당직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일관성을 말하는 아니, 정파적인 건 좋은데 네. 정파적일 수 있죠.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은 정파적이니까 정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정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정파가 없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바라는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때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자 저는 대부업이나 또는 사채업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 의심을 받거나 그런 내 가족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부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아니 그 제 가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운 상징적 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그걸 엉뚱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반대편이 되니까 응징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정당 원이 된다는 거 김영남 전 의원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문제가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당에서 알고 뽑았나요? 알고 그 사람 선출했나요?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으면 몰랐는데 우리 알게 됐어 지금.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이 서명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제가 그거는 정말 당원 주권에 대한 그렇죠. 도전이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조물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조국 후보를 비판하는 거 저는 너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 사안 이거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듯 마치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틀린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예. 자, 그럼 김용남 후보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는 모르고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네. 당장은 알 의혹 수가 단계죠, 없어요. 의혹 자, 단계. 그러면 지도부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천한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면 당에는 네. 뭐 당무 감사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에 있는 당직자들이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했다고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서 나름대로 지도부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옵션은 첫 번째,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 사퇴시켜야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사퇴시키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정 정도 한정된 지도부가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고민할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승필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버팅기고 뭐 네. 옛날에 무슨 어디 기구한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뭐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뭐 온갖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갖고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00에 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용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용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주 진보 진영 내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과 어떤 형식으로 포용하고 포섭하고 동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경우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활동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선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앞으로 이런 후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선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가 출마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조국 후보가 안 나왔어. 그런데 김용남 후보의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질문이냐? 결국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반대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사퇴했고 쉽게. 다시는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조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조국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이 사태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 누가 되나 저 같은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김용남이 되나 조국이 되나 김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가 되나. 그런데 유이동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유이동만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남 후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만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는 반드시 사퇴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제 그리고 생각에는- 진보당 쪽으로 진보당이 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안 될 네. 거 없지. 안될거 없죠. 지난번에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민주당 후보 그렇죠. 그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김종민 무소속 그렇잖아요. 후보한테 다 해서 당선시켰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우리 아니 근데 부대변인. 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은 보이네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유이동만 아니고 누가 돼도 그럼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평화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정말 다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걸 인상 쓰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만 민주당 안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이제 조국 후보께서 처음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 많이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네거티브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고 우리도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국힘 제로를 하셔야 되고 그 선봉에 섰었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와 함께 잘해가지고 세빙선을 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 김용남 후보를 차라리 정책적인 우위로 능력 면에서 압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 편한데 이게 자꾸 네거티브로 흐르니까 이게 결론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다른 오해 이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도 이 돌발 변수라고 일종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들도 유이동만 아니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김용남의 작든 크든 어떤 하자를 가지고 내려버리면 이거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있고 그 지도부도 정치를 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 자기들 자기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부대변인 훌륭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사실은 김용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조국 때문에 김용남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또 연결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공론의 영역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네네. 가면 무도회를 하는 거야. 이게 평택을에 대한 정치 비평은 비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조국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예컨대 그 조국 혁신당에서 여기는 당신들 귀책 사유 있는 데니까 우리 당에서 누구 후보 낼게 이렇게 해서 냈다고 쳐요. 네네. 그럼 민주당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왕 후보가 나왔을 수도 있고.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 혁신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그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실이에요. 이게 정치는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당할 때부터 이 말씀 하셨었어요. 민주당은
모든 정당이 그러듯이 민주당도 그래요. 이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실 정치의 정세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하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관점은 뭐냐면은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정은 뭐냐면은 큰 집은 좀 큰 집 땅에 행위하고 작은 집은 작은 집 땅에 행위해서 잘 어울려 살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우리 길이잖아요. 근데 큰 집 내부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냐. 사실 큰 집 내부에 지금 누가 대장되냐 때문에 이 모든 걸 아니, 지금 이제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고요. 네. 그 문제는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그건 8월 그래요. 전당대회 가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커져? 예, 아 당원들이 그만해 이제. 아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당원들이 그 얘기- 결정하면 그 얘기를 되고 저는 어쩔 수가 하느라고- 없어. 아니 제가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지긋지긋한 질문인데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 친구도 뭐 이래 복잡한 얘기하다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야. 유시민 작가는 친문 부활을 위해서 저러는 거 맞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나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랑 같이 만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방송도 아마 댓글에서는 무슨 뭐 사전 교감하에 뭐 한 줄 알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 이게 거의 만능 언어처럼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에요. 지금 예.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윤혜 씨하고 할 때 오윤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 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다. 그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아니,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 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이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 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아, 그런 얘기를 왜 또? 아,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헌법적으로 보면 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작년에 나온 거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간만에 웃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그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 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세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아닌 길을 입 밖에 내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고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정부 때 이득을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B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만해. 아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뒷머리에 둬야 될 문제고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구라고 해야죠. 지역구 후보는 각급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뿐이에요.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네. 달리 찍을 후보가 없어요. 네. 비례 후보는 광역 비례는 조국 혁신당도 좀 나와 있죠. 진보당도 나와 있고 거기는 다른 선택을 해도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의회 뭐 서울시의회 이런데 네. 민주당이 완전히 인천시의회 다 압도할 거거든. 거기에 비례대표가 민주당이 비례대표 다 먹는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네. 거기에 비례대표를 뭐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몇 석 가져간다고 해서 나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박보영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건데 우리가 그 세 분의 대통령 또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분의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체에 이루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그 사전 투표, 내일 사전 투표,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는 그렇게 하고요. 네, 네. 이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거는 그 이유 때문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때 되면 정리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저 잠 못 이러면 자요. 안 된다 이거지. 최욱 씨가 하고 아니, 있다는 거 그렇게 같아요. 없다는 거지. 평택을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 있냐면 제가 김용남 후보 인생 전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해명이 너무 이거는 우리를 좀 무시하는 해명이다. 왜냐하면 지금 차명 의혹이야. 그리고 현금이 오고 갔다는 녹취가 나왔어. 그런데 예금 거래 내역서를 올리니까 이거 우스꽝스럽다라는 정도의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아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욱을 10년 동안 사랑했대. 그런데 김용남을 한번 비판했다고 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대.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아 이거 그러면 김용남을 한 20년을 신뢰했던 거야 뭐야? 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게 모여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최욱 앵커를 10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그냥 레토릭인 것 같습니다. 8년 사랑했어요. 나는 사랑했다. 네. 사랑했다고 보고 앞으로 또 사랑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사빠지 금사빠. 좀 힘들더라고 내가 이거를 참 사랑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아. 근데 제가 멍청한 질문 한번 네. 드리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지금 얘기한 이 민주 진영의 어떤 연합, 연대 요런 거에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얘 주장하는 요지를 좀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권을 잡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다.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또 질문 나와. 예. 흔히 말하는 전통 민주당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맞아. 주장을 많이 많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주장이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잡으라고. 그럴 그러니까 때 주장인데. 예,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맞아. 내부에 그 경쟁을 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욕구가 있다, 소망이 있다, 신념이 있다 이러면 따로 당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든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칙, 저열한 방법 이런 걸로 이게 전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면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내부가 싸웁니다. 지금 민주당이 딱 그 상태입니다. 저열한 방식의 권력 다툼은 전체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평택을 문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없었으면 김용남은 진작 사퇴시켰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예측된 질문만 했습니다. 하정우에게 됐습니다. 사이즈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그 말 하나가 오늘 방송의 핵심이었습니다.